네, 그, 지금 소개한 책은요, 그동안 제가 궁금해 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헌법과 사법 체계,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1987년도 헌법의 모순점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발견했고요. 오늘 오후에 구입했는데, 그냥 정신없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은 아무래도 15분이 넘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다 아주 그냥 흥미진진하고 현재 진행적인 그 문제를 다 거론합니다. 그 거짓 고망하국 대한민국, 국회 왜곡법률검증 상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최재하영 교수님이신데요. 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재하영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물리과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 애국어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한국 서양 고대 역사 문화학회 학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고대 그리스, 인문대학, 고대 아테네, 어, 그냥 그 고대 그리스 법제사. 그러니까 이 법 자체에 전반적인 것을 하시는데 그 지금 처음부터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일단 헌법재판소를 비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독재의 잔재물이고 전두환이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재판을 거친 사안은 소원하지 못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참고로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그 업무의 90% 이상이 재판 소원입니다.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서요. 각 그 지방마다 대3심까지 이루어진 재판 중에서 헌법 소원을 하면 그 헌법 소원 하면 재판 소원의 90% 이상이 법률의 위헌 심사가 아닌 재판의 위헌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에서 결정난 것은 헌법재판소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두환 측에서 요구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두 번째 문제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검증할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게 법률의 합법성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해서 검증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점은 이 교수님이 교수님의 의견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정부의 기본 입법, 행정, 사법에 각자 독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합법성 여부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이성적으로다가 이 교수님의 의견이 그리고 독일은요 헌법 소원해가지고 그 재판에 판결이 문제가 있다면은 해당 판사가 형사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놀라워요. 하여간 처음부터 내용이 저로서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독일 재판소는 전 분야를 기능별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헌법소의 기능은 상권 분립에 벗어나 있는 독립기관에서 하는 예가 그리 흔치 않다.
미국은 대법원에서, 그리스는 의회에서 그 기능을 갖는다. 헌법소의 기능이 또 나라마다 다르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놀라운 것은요, 국민 개헌 발의권. 이것은 박정희가 없앤 겁니다. 지금 국민 개헌 발의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안 돼 있죠. 이것은 진짜 국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는 삼권 분립이 서로 견제가 아니고 그냥 독립돼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삼권 분립은 뭐 검찰청까지 독립, 그러면 사건이 되는 거죠. 모든 권력기관은 균형과 견제가 원칙이지 분리 독립이 원칙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것은 뭐 대기업 독과점 금지하는 거라든가 국토이용 관리법, 토지 공개념, 기본소득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헌법에 미흡하다. 사회주의 제도가 신성 불가침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다. 뭐 그런 거를 뭐 헌법재판관들 의견도 다 다릅니다만, 헌법학자 이기우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네요. 미국에서도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은 19년마다 법률과 헌법을 전반적으로다가 재검토하는 그런 국민적 이걸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변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아주 미국의 200년 역사에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이거 1987년도 나온 것이 30년이 지났는데 국회도 안 하고, 국회가 일단 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70%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사립탐정제도 설명이 나옵니다. 사립탐정제도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무슨 사생활 침해 이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탐정제도를 도입하면 미흡한 공권력들의 세세한 부분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또 지금 경찰관 출신들이 그 권력 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 되기 때문에 시민의 저항권으로서의 사립탐정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니까 타당한 면이 많네요. 경제협력 개발 기준에서 사립탐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래요. 그렇구나. 일본은 2007년도에 사립탐정법을 통과시켜서 시행하고 있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사립탐정 제도를 안 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뿐이다. 이것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책에서 저는 많은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헌법 30조에 범죄 행위로부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탐정 제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승만 독재, 그 다음에 6.25 사변 때 수많은 사람 재판도 없이 죽지 않습니까? 이 이승만 정권 안에 저질러진 국가 권력에 대한 만행은 일제 식민지제 기간보다도 더욱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전혀 활동을 못하는 그런 거고, 박정희 독재정권의 헌법위원회는 소수위원들이 만들었고요. 전두환의 헌법재판소, 이명박의 의료조정중재위원회, 삼성 부회장 이번에 기소유기에 처해서 없어진 대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이 아주 그 초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 생각해 보니까 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악용된 측면이 많죠. 이번 조국 수사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독재의 산물이고, 그리고 이거 헌법재판소는 전두환의 제안이고, 정말 이 국회 특수활동비 이거 이제 공개되고 있죠. 당대표, 원내대표 월 7천만 원. 이거에다가 고려나고요. 국민 소환제. 최근 의원이 국민 소환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국민의 개헌 발안권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최강욱 의원이 생각이 부족한 것이다. 국민 입법제, 이것도 유신정부 초입 때 박정희가 없애버린 거라고 합니다. 판사에 의한 사법농단, 이번에 탄핵했어도 탄핵이 거부되었죠. 헌법재판소에서. 정말로다가 개판할 일입니다. 행정과 입법 권력이 분산을 위해서도 행정부의 80%에 달하는 비민주적인 지방 교부금의 비율을 줄여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법 권력의 분권화가 수반돼야 된다. 사법 권력은 지방 조조 다 나눠져야 되는, 검찰 조직 마찬가지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독일 같은 사례가 다 굉장히 분산돼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 판사는 재판을 아무리 잘못해도 뭐 어떻게 제지를 가할 수 있는 전혀 없습니다. 무소불위 판사의 권한, 그런 것이 다 법적으로 다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여기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원을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안 한다. 사법부 독립은 합법이 테두리 가운데 가능하고 싶은 삼법 군립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서로 견제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서로 분리된 채 서로 견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 법관사 3,000명이죠. 법관은 진정서가 2,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법을 위반하더라도 위법보다 목적이 없는 상 민사상 책임도 지지도 않습니다. 적폐 문제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문제이고, 법조계 가장 큰 책임이 법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 이거는 정말로다가 대한민국만이 독재 산물입니다.
이거 독일 같은 경우도 검찰의 기소권이 있지만 거기는 법정주의예요. 법원의 관리하에 검찰이 소속돼 있어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말만 같은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해하게 됐고요. 이제 성희롱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 이제 의견이 나오는데요. 성희롱 문제가 이 좀 과도한 입법이 됐다고 합니다. 그 여기 이제 박원순 시장 뭐 자살한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저기 충남도지사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조교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주장하는 것은 성희롱 자체가 이 직무와 연관성, 그리고 그 즉시 증명되는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해야지. 지금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이유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시달릴 것 같다, 자기를 발목 잡은 면이 있죠. 그리고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그거 처벌에 대한 법원의 과도한 여론에 의한 해석, 이걸 지적합니다. 이분이 최자영 여자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부분은 진짜 여성계에서 정말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홍글 씨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는데, 그건 좀 맥락이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희롱을 당하면 바로 반발하고, 상급자가 고용상 내지는 그 위해를 가했을 적에, 그 두 가지가 결합됐을 적에 처벌하는 것이, 이렇게 해줘야 여자들도 당했을 적에 자기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여자들로서도 좀 어느 정도 의미상 있어야 되죠. 그냥 성희롱 방치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성희롱 당했다, 이렇게도 수사가 되는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과도하게 인용이 된다. 이거는 개정돼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다 이건 진짜 동의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적 언동과 불이익이 따로따로 이게 같이 결합됐을 경우에만 이것을 처벌하는 이 법의 그 과도한 적용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마찬가지죠. 민사는 202조, 형사는 몇 조입니까? 308조.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불공정한 판결. 자유심증주의가 뭡니까? 한명숙 총리 사건도 그렇고, 지금 표창장 사건도 그렇고, 증거가 없는 걸 자유심증, 판사 마음대로, 이거에 대한 잘못도, 이건 배신죄로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비공개 관행,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빌미로 정보 비공개 관행, 이것도 없어져야 될 거고, 헌법 제103조 법원에 전도된 해석, 이거 독일은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재판이지 양심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양심이란 말, 양심을 부각시켜서 헌법과 법률이 뭐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전도된 해석, 양심이란 말이 독일 기본법에는 이런 문구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양심이란 개념을 다른 데서는 없어요.
그리고 검사가 독점한 영장 청구권은 박정희 군사 독재의 유산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제가 요 전에 소개한 책에서 이게 일제시대 때 식민지 스타일이라는 거, 이게 정말로다가 영장 청구권의 독점이 정말 검찰권의 남용과 사법권의 부패가 연결되는, 독일에서는요 법원 조직법 하에 검찰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에 의해서 영장이 되는 것이지, 박정희 독재 정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헌법에도 계속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정말 그 독일의 사법권력의 민주화는 권력이 독립 분산돼 있다. 대법원이 지방마다 대법원이 따로 있고 헌법재판도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뭐 선거에서 뽑는 지역도 있고, 대한민국 사법은 배심제가 도입돼야 되고 모든 사법기관이 지방별로 지역별로 전 분야별로다가 독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정관 예우 등등 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책을 만난 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유신 독재 때 빼앗긴 국민 개헌 발안권, 이거 하나만이라도 빨리, 그리고 헌법에 정의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없애고, 이 두 개가 독재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2007년도, 이건 정말 노무현 정부 하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그전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재 소원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개정되냐면 고등법원에 재정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또 끝나면 헌법소원을 못하게 했어요. 참, 헌법재판관들은 뭐 일을 안 하려고 작심을 했나? 이런 거를 읽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이렇게도 개혁이 됐구나. 비민주적 절차의 검찰 심의위원회. 이거 뭐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거죠. 예. 이런 내용도 자세히 있고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재판 소원 금지는 위헌이다 해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헌법재판소 이것을 왜 그런 규정이 들어갔나? 1987년도 묘하게 김웅의 검사 내전에 이게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표현하기를 백주 대낮에 자기들의 권리를 뺏긴 것이다 라고 김웅 검사가 써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도, 김웅이라는 사람 이번에 한 짓 보십시오.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게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 손은 안 대려고 계속해서 몇 번 수차례 우현 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다라고 계속해서 판결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이렇게 문제 있는 많은 줄 몰랐어요. 이게 여기 나오네요. 사법부 자체는 권력구조를 지방 단위로 분권화하고 시민법관에 의한 임명을 하는 제도를 만들고 배심원제나 참심 제도로 가고, 이렇게 개헌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의료 부분인데요. 의료 부분도 놀랍습니다. 정말 많이 저도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의사는 자동차처럼 책임보험 제도를 의무화해야 된다. 저도 이제 책임보험제를 가입하고 있는데요. 아직 선택 상황이고 가입률이 60% 정도밖에 안 돼요. 치과의사 같은 경우. 이것을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화해야 된다. 두 번째, 개인 간호업을 허용해서 병원 간의 경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연주 봉사를 정신의료원을 가봤는데 1인당 정신의료원 정신분열증 환자한테 국가에서 126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다큐멘터리 찍는 작가가 자기 여동생이 정신분열증인데 그 병원을 데리고 나와서 집에서 간호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 딸 여동생이 정신분열증이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알려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찍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욱더 가족들이 잘 관리하고, 그래서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서 병원에 지급한 돈을 우리 가족에게 지급해달라. 이거죠. 개인 간호. 저는 그 점에 동의합니다. 그게 악용될 수 있는 요지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이 확실하게 가족이 126만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면 철저하게 정신병자지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으로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자가치료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뜸을 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다가 뜸을 살려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보험에 적용돼서 내가 병원에서 뜸을 안 맞더라도 내가 살 수 있게끔. 이런 거 이렇게 굉장히 제안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당한 면이 많다. 그 다음에 의사에 대한 자격증 관리, 살인 뭐 등등. 그 다음에 책임보험에 대한 강조, 얘기를 다양하게 미국의 의료중재제도, 우리나라의 의료 과실에 대한 이러한 과정과 독일과의 차이점을 이 책에서 잘 설명하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제가 어렵네요. 100%다 이해한 게 아니라서. 저는 이 책 대한민국의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 공화국을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잘 정리돼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서 최고입니다. 제가 법을 좀 이해하고 알고자 한 책 중에서 오늘 이 책을 만난 것이 그간에 다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감동이고 충격입니다.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